IMF의 10월 세계 성장 전망을 다소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MF는 지난 10월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에서 5.9%로 소폭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3일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관찰 대상국에는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등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지난 4월 처음으로 낸 환율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던 11개국에 스위스가 추가됐습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은 오전까지 흐리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산지, 경상도 동해안에는 공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5.5도입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현태였습니다. 12시 10분입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 금요일 밤에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깜짝 회동을 하면서 그동안 골이 깊었던 갈등을 봉합했고요. 게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식 합류했습니다. 자, 윤 후보와 이 대표 함께 저녁 식사하며 내내 웃음 가득한 모습 보이고 밝은 표정으로 어깨동무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그동안 누가 뭘 어떻게 했길래 골이 깊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극적으로 합의가 됐을까? 잠시 후 1부에는요. 윤석열 국민캠프 대외협력 특보를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고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해서 김병민 윤석열 선대위 대변인 또 최민희 전 의원과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김정희 캐스터. 네, 급증하는 코로나19의 확진자 때문인지 오늘 고속도로에 나들이 차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곳곳에 사고 처리 중인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중부 내륙선 양평 방향 충주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5km 정체고 중부선 역시 하남 방향으로 대소와 중부 1터널 부근 각각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간들 지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대 남이 방향으로는 이동량 자체가 많아서 특히 진천 부근에서 10km 구간 가장 답답하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은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 이후로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휴게소 사이로 8, 9km씩 밀립니다. 반대 서울 쪽은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 통과가 가장 힘들고요. 서해안선 목포 방향으로도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사이를 제외하면 이 밖의 구간들은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강원 지역으로 가는 길 영동선 강릉 방향의 차가 가장 많긴 하지만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 8km, 원주 부근 6km 정체 외에는 무난하게 지나실 수 있겠고요. 다만 근교를 오가는 수도권 제1순환선은 평소 주말보다 꽤나 불편합니다. 경기 동쪽 구리 방향 성남에서 광암터널 사이로 14km나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평양신문의 박순봉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일 큰 뉴스가 이제 어제 저녁 울산에서의 저녁 회동 아닙니까? 네. 이준석 대표 당무 거부하면서 뭐 이른바 파업하던 중이었는데 극적 합의를 이룬 거죠. 네. 이준석 대표가 소위 파업을 이번 주 화요일부터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봉합이 됐으니까 나흘 만에 뭐 예. 해결이 됐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시작은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밤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짤막한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인 화요일 아침부터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결국 이제 부산, 제주, 울산 이런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이 중앙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언론사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조금씩 이 대표가 했는데 왜 자신이 파업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다 밝혔죠. 네, 그걸 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예. 첫 번째는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윤 후보랑 좀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표현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했던 말을 따온 거거든요. 검찰총장 시절에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한참 갈등을 할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따온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당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당무 우선권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대표가 있긴 하지만 후보가 선출이 되면 대선 후보가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뭐 결정을 하고 또 행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정하는 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예.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윤핵관 논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윤핵관이라는 게 약자죠.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제 보통 기사에 인용을 할 때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익명이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줄여가지고 윤핵관이라고 부른 건데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런 윤핵관이라고 인용이 된 그런 보도 중에서 이 대표를 공격하는 내용들도 많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이 대표 주장으로는 후보의 한 측근이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동시에 홍보미디어 본부장도 맡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홍보미디어 본부장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 홍보비를 어떻게 좀 뭐 개인적으로 혹은 뭐 자신이 좀 가까운 사람한테 몰아주는 식으로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좀 해먹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다라고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 대표는 자신은 이제 소위 직급을 좀 낮춰가지고 살신성인하기 위해서 홍보미디어 본부장을 맡은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화가 났다. 이런 표현들도 썼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울산에 있는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만났고요.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식사도 하고 뭐 사진도 찍어서 올렸고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고요. 예. 이준석 대표의 요구 조건을 윤석열 후보가 다 수용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측이 어제 합의 사항을 내놨어요.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대선 주요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와 당대표, 원내대표가 긴밀히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모았다라고 했는데 이 젊은 세대라는 부분은 역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합의 사항에 넣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게 당무 우선권에 관련된 건데 후보는 선거에 필요한 사무에 관해서 대표에게 요청하고 대표는 후보자 의사를 존중하여 따르는 것으로 당무 우선권을 해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즉 이제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는 내용은 예, 아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일정을 같이 하는데 일단 공지한 일정 이름부터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대통령 후보, 당대표 공동 일정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부산에서 선대위 회의를 했고요. 또 이제 오후에는 부산 지역에서 유세도 다닐 예정입니다. 네. 후보와 대표의 뭐 극적 합의에다가 추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하기로 했다. 이것도 역시 어젯밤에 깜짝 밝혀진 소식이죠.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만나고 나와서 직접 이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한 밤 10시쯤 된 시간이었어요. 예. 지금 막 김종인 박사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고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표현은 좀 어렵지만 소위 그간에 말해왔던 김종인 원톱 체제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권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방금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또 이런 불만 사항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근본에는 선대위 체제에 대한 구상이 서로 달랐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체제를 소위 삼위일체론 혹은 뭐 그룹 무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청년을 대변하는 자신 그리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후보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뛰는 무대로 인식을 해왔어요.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도 이런 구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처음에 시도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의 요구가 많이 반영이 안 됐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조율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솔로 무대로 가게 됐던 건데 여기에 의해서 결국 이준석 대표는 파업을 해서 이런 구상을 요구를 한 거고요. 결국 또 여기에 같이 윤 후보가 입장을 동의를 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결국 그러면 삼위일체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완톱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김병준 위원장은 이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어제 일부 좀 서열 정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를 거부했던 결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으나 마지노선이 뭐냐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 측에 물어보면 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예. 빠지거나 아니면 뭐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했었냐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을 세워서 윤 후보 측근의 일부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파리떼라던가 이런 식으로 거론한 인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들이 김병준 위원장을 세워서 견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리를 좀 바꾸거나 조정을 하기를 원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일부 조정이 됐을 걸로 보여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안 됐거든요. 특히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은 어제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가 그냥 수용했다라는 얘기를 전달한 상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돌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윤석열 후보의 표현을 보면 김병준 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다 이렇게 도울 표현을 것이다. 해요. 즉 이제 서포트 혹은 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예. 사실 그리고 이전에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김병준 위원장하고 같이 김종인 전 위원장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 또 뭐 잘 됐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결국 안 됐었는데 그때도 김병준 위원장이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확고히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어떤 뒷얘기들이 있었는지는 이따가 또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고 이번에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체제 개편하면서 영입 인사로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전격 발표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퇴했죠. 네. 이 과거 사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스스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조동현 교수는 지난 화요일에 이재명 후보가 영입을 했는데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개혁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존의 다선 중진 의원들 중심이 아니라 청년이나 외부 인사들을 앞에 내세우겠다. 그리고 중진 의원들은 지역구로 내려가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달라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렇죠. 그 개혁 작업의 1호 인사가 바로 조동현 교수였습니다. 일단 이 조 교수는 82년생이에요. 만 나이로 39세이고요. 또 워킹맘이자 군사 우주산업 전문가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설명을 했고요. 육사 출신이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좀 도움이 되는 이미지들을 갖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임선대위원장이란 자리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상 당대표가 맡고 있는 자리예요. 아까 그렇죠. 뭐 이준석 대표도 상임선대위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상임선대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하고 동격으로 두 명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힌 거죠. 엄청 힘을 실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면서 스스로 물러나게 됐고요. 이 조동현 위원장이 송영길 대표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데 이 송 대표의 표현으로는 전화를 통해서 제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발 자기 아이들과 가족들에 대해 공격을 멈춰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적었는데요.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특히 아까 송 대표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족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치권 내에서는 과연 이게 사퇴할 사안이냐 개인 사생활이 뭐 혼외자 문제라는 게 이런 그 논란이 좀 있죠. 네,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정치권 전반적으로 반응들이 좀 엇갈리는데요. 일단 뭐 큰 줄기를 보자면 예전에 장관 청문회 때도 자주 반복됐던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좀 업무랑 관계가 없는
그런 개인의 사생활과 공직자의 업무를 어디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검증이 너무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과열된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사 검증 실수이고 실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이 얘기는 이 조동현 이 위원장의 사생활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전제로 실패라고 말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정의당에서는 혼외자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했고요. 특히 아무리 공인이고 정치에 몸을 담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인사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이 조 위원장의 뭐 자녀들이 많이 개인정보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인권 침해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특히 조 위원장이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 검증이 너무 과도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한 곳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곳이 유튜브 채널의 가로세로 연구소거든요. 강용석 변호사가 하는 거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 친자 확인 검사서, 판결문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는 또 개인정보들이 그대로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조동현 위원장 전 위원장이죠. 뿐 아니라 그 자녀의 그 뭐 개인 신상까지 공개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도 눈 같은 부위를 가리긴 했으나 또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조 위원장하고 민주당 측, 조 전 위원장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좀 논란을 키웠다 이런 지적들도 좀 반성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이 혼외자 논란이 나왔을 때 이게 그냥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좀 대응을 했거든요. 처음엔 그랬었어요. 네. 지난 1일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대위 총괄특보 단장을 맡고 있는데 예.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내용 자체는 사실인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더 격화된 면도 있습니다. 자, 이 대선 관련된 소식들 쭉 정했습니다마는 정치 뉴스 중에 사실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잖아요. 그죠? 네. 처리됐죠? 네, 어제 됐는데요. 그간의 여야정 그러니까 여당, 야당,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한창이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조율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큰 쟁점은 지역화폐 예산이었는데 일단 이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어떤 상징성이 좀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이 후보가 관련된 공약도 많이 내놨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많이 관련된 내용들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게 상징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이재명 예산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끝까지 좀 갈등도 있었습니다. 예. 예산안 규모는 607조 7천억 원이었고요. 어제 통과가 됐어요. 근데 말씀드린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커졌다라는 게 특징인데 원래 정부안은 6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4조를 더해서 30조 원으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원래 10만 원으로 정부안이 올라왔었는데 5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죠. 통과가 된 다음에 평가는 좀 엇갈리는데 여당은 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과 방역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통과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 증액에만 민주당이 몰두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앞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인데 확진자 상황부터 짚어주세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5,352명인데요. 뭐 숫자만 들으셔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다 기록이기도 합니다. 최다죠. 최근 일주일치 짚어보면 5,000명대가 3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5,000명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752명인데 나흘 연속으로 700명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예전에 정부가 이 제시한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위중증 환자 숫자는 500명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그보다 훨씬 높은 그런 숫자입니다. 걱정이에요. 게다가 그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국내에서도 확진 사례가 쭉 잇따르고 있죠. 네, 오미크론이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나온 변이 바이러스인데 지금 사실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더 위협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려 변이로 지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맞아요. 이 오미크론도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
이 발발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전염력이 강하다라는 거는 좀 공통된 의견인데 다만 그 증상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이런 사례들도 보고가 일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전염력이 강해지면 치명률은 낮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합니다. 예. 어쨌든 현재로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이유는 돌파 감염이 좀 잘 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기존 백신을 이제 접종 완료를 한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 백신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감염자도 현재 오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9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13명의 의심 사례가 있었는데 9명이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더 예. 늘어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해외에 방문했다가 들어온 그런 입국자들 중심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부부와 이 부부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만난 지인의 아내, 장모 이런 식으로 좀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벌써 이게 4차, 5차 감염 이렇게까지 가면 지역사회 전파가 됐을 거다. 이게 큰 우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411명이라 그래요. 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한 78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더 퍼질 수가 있고 당국은 이들 전환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도 이 방역 체계를 강화했잖아요. 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강화가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원래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이실 수가 있는데 4명씩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 됩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일단 적용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확대가 되는데 뭐 식당, 카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학원, PC방, 영화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방역 패스라고 하면은 접종 완료자 이 증명서를 보여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음성 확인서 요거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만 식당하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미접종자 1명까지는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혼밥하는 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래도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오는 6일부터 시행은 맞는데 12일까지 한 주간은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고요. 그리고 방역 패스의 적용 대상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성인들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청소년들 12세부터 18세까지 적용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예. 다만 아직 청소년들은 접종 완료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2월 1일부터 이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뭐 방역 체계 강화라고 표현했지만 약간 강화한 건데. 네, 아주 강화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로 효과가 있을지 참 좀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1분 지났고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많이 추웠는데 따뜻한 햇살에 기온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대구 9도, 광주 10도, 강릉, 부산 11도, 제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 등을 보이며 춥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다음 한 주는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충남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충남 내륙과 전라도 서부 지역, 제주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도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교통량 지난주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날씨 영향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곳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인데 이 정체도 정오 무렵부터는 점차 풀려가는 추세입니다. 전체 20km가 조금 넘게 막히고 있고요. 지금은 천안 일대 지나기가 가장 불편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가신다면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나 정안 휴게소 부근의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인데요.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막히다가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잠시 후 1시부터입니다. 시청역 앞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준비 작업 때문에 지금 세종대로가 남대문에서 시청역 방면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근 도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 합의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 이게 이제 어젯밤 갑작스레 이루어진 일인데 지난 며칠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갈등이 고조되다가 또 극적 합의에 다다른 것일까요? 윤석열 국민캠프 대외협력 특보를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도대체 지난 며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일단 이준석 대표께서 SNS에 여러 가지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글을 올렸던 게 화제에 올랐었고요. 여기까지 이런 거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당사에 안 오시고 부산에서 등장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그 부산시장 정무특보, 그 다음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 사무실, 그리고 또 순천으로 이동을 해서 순천의 천하람 변호사 지역위원회 사무실, 천하람 변호사 만나고 또 제주도로 가셨죠. 예.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는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후보하고 뭔가 불협화음 때문에 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모 방송사 인터뷰하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고요. 난 그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 부하가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예. 그러셨고, 그러다가 어제 이제 울산으로 이동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이제 울산 이동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부랴부랴 아마 울산으로 내려가셔서 이준석 대표하고 만남을 가졌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연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울산으로 내려가서 아마 세 분이 같이 자리를 하면서 예. 그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제 저녁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두고도 네. 어제 오후 늦은 시간 제가 이렇게 뉴스를 쭉 보니까 말이에요. 아주 웃기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울산에서 저녁에 만난다. 그러면 또 이준석 대표 측은 그런 거 없다. 좀 있다가 또 만난다. 아니다. 그러다 결국은 만난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었던 저희 같은 아래 것들도 침이 꼴딱꼴딱 삼켜지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계시는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대체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이제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문자나 메신저 이런 걸로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시고요. 예. 어떤 분들은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좀 똑바로 하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만 놓고 보자면 결국 윤석열 패, 이준석, 김종인 승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아니고 세 분이 다 공동 승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워딩대로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이견이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예. 그래서 그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도 이게 민주주의적인 어떤 행동 과정이고. 아니 교과서적으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위원장으로 모시려 했으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이견이 틀어져 가지고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 없이도 갈 수도 있다라는 식의 행보를 보여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선대위의 가장 좋은 방과 가장 좋은 책상은 여전히 지금 두고 있었고요. 이제 물밑으로 수없이 많은 루트를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오셨으니까 김종인 위원장님도 잘 된 거고 윤석열 후보에게도 잘 된 거고요. 근데 그동안엔 그게 왜 안 됐었냐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저희들이 모르는 두 분 사이에 인선이라든지 포함해서 몇 가지 이견이 좀 있으셨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제 극적으로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예. 점이 생긴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이준석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이견을 이제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 행보를 하셨다고 했지만 예. 사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화가 난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대표가 선거 앞두고 이래도 되느냐? 네. 아. 근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어쨌든 후보가 대표께 이제 간곡하게 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 또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지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실제로 뭐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는 사실 뭐 무슨 홍보 본부장 맡는다는 게 조금 격을 낮추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스스로 맡겠다 해서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두고 누군가가 홍보비 해먹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누구라도 이거는 좀 문제 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건 화가 나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했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윤핵관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핵심 관계자. 근데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이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지금 그 쿠키뉴스라고 하는 특정 매체거든요. 보면 예. 그 윤핵관발 기사는 쿠키뉴스의 특정 기자 한 분만이 계속해서 예. 기사가 나와요. 보면. 예. 근데 그 쿠키뉴스발 윤핵관 기사로서도 그 이준석 대표 뭘 해먹기 위해서 홍보본부장한다 그 기사는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말씀의 뉘앙스는 뭐 그런 얘기가 흘러다닌다. 뭐 이런 뉘앙스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세상사가 가령 정치판 아니더라도 이게 호사가들이 그냥 갖가지 얘기를 다 하잖아요. 보면.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아니 이제 이게. 자꾸 넘어가자 애들로 표현하시는데 이제 지금 제가 그러면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하나 이게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면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요번 이 일을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김종인, 이준석 없으면 못한다는 것이 입증된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는 식의 논평을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그렇게 논평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성호 의원님 본인의 자유고요. 근데 거꾸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속 썩어가면서 끝까지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님 모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인내와 소통의 리더십, 그다음에 당대표 끝까지 모시기 위해서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노력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참고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윤석열의 리더십이 돋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인내와 소통의 리더십이고 한편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정치력 부재, 이렇게 양쪽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이 안 돼야 이재명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논평 내시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만 제가 옆에서 이제 윤석열 참모 입장에서 물론 이제 저도 윤석열 쪽에 바이어스가 끼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 지도자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묵직하게 그리고 지구력을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모시려고 하고 노력하는 과정들 보여준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제 앞으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총괄 상임선대본부장,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의 지시를 명을 받아서 어쨌든 선대위를 또 총괄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겠죠. 근데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이제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가지게 되시는 거고요.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님의 범위 내에서 아마 김병준 위원장께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니 이제 각 직능 파트별로, 직능이라기보다는 역할 파트별로 본부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그 방향을 잡고 본부장한테 지시하고 본부가 실행하고 결국 그건데, 그러면 총괄위원장이 방향 잡고 본부장이 실행하면 되지 그 중간에 상임선대위원장은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근데 이게 일국의 대통령 권력,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인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임시적인 어떤 조직이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정도 대한민국 세계 10위의 경제권 정도, 경제력 정도의 국가의 행정 권력의 쟁취와 관련된 어떤 선거대책위원회라면 예. 지금 이 정도 숫자만 가지고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해야 될 역할들을 의사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고 예. 김종인 위원장님은 정말 큰 틀의 방향과 흐름을 잡고 가실 거고 예. 또 그 밑에서 중간 정도 되는 이슈들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김병준 위원장님이 하실 역할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네. 보면. 그러면 월요일 날 이제 공식 선대위 출범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게 무게와 비중이 크신 분이 김정인 위원장님 또 이준석 대표잖아요.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어요. 뭐 마침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를 만나기도 했고, 그다음 김정인 위원장의 합류 소식을 듣고 아유 이게 잘 됐다 홀가분해졌다는 표현도 쓰고,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감사하죠. 일단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저런 정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시고 덕담을 해주신 것은 이게 직간접적으로 이게 홍준표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경선에서 낙선해서 마음속 한 구석은 좀 서운하시겠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님이 대인이고 큰 사람이다. 그리고 감사드린다라는 마음이죠. 네, 네. 그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된 후에 한동안은 이재명 후보를 양자 대결에서 뭐 오차범위 바깥으로 좀 앞서는 수치들이 쭉 나오다가 요즘 뭐 거의 좁혀지거나 약간 그 뒤집히는 결과까지 나오는 식의 흐름을 보여왔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예, 맞아요. 그런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여온 것과 뭐 이 지금 야당 내부에서의 선대위 인선 등등을 둘러싼 내홍과 연결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직격탄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일단 선대위 구성을 하느라고 한 달이 이렇게 훅 가버렸고, 예. 사실은 이제 저희 쪽이 원래 영입하려고 했었던 MBC의 이제 뭐 PD 분이라든지 김영희 전 부사장. 예. 그다음에 엊그제 이제 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간 젊은 청년들 뭐 한 20인 정도 같은 경우도 예. 이제 선대위 그분들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자신들에게 요청을 하더라. 예. 근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어떤 정책이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해도 그런 창구조차도 불투명하더라. 뭐 이런 비판이셨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사실은 선대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기존에 이제 저처럼 예비 캠프 하던 사람들은 이게 예비 캠프가 해산됐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공식적인 자격이 되느냐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더디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의사결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사실은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하락됐고 또 큰 틀에서 보면 대표와 후보 사이의 관계가 또 좀 안 좋아 보이는 부분들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부분이라 아마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싶고요. 선대위 구성 내홍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편에서는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물론 뭐 선대위가 제대로 가동을 못해서 후보를 보좌를 잘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후보가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 관련 또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또 산업재해 현장 방문해서 한 발언 관련 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쭉 일련의 발언들을 내놓은 것 이것이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다라는 진단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무슨 균형이랄까 비슷한 사례 뭐 찾기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실은 뭐 이렇게 식당 총량제해서 허가제로 가겠다고 했다가 금방 처리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가령 뭐 50만 원 주자고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주자고 한 부분도 30만 원으로 낮췄다가
안 하겠다고 했고 예.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과감한 지원을 그냥 전폭적으로 받겠다고 예. 이렇게 처음엔 반대했다가 그쪽으로 뭐 찬성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그 변화들이 그냥 정신없이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실책이라고 비판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그렇고 우리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그렇고 그 지지율에 본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가령 뭐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도 예. 후보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게 지금은 주 단위로 이게 52시간 시간을 이게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무제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탄력 근무를 조금 넓혔는데 이게 그래봐야 주 단위나 2주 단위로 해서 탄력 근무가 좀 넓혀지는 것으로 지금 법이 바뀐 거지. 예. 일선 현장에 가보면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만 어떤 장사가 되는 또는 물품 수요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업종은 월말에만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 그래서 주 52시간제 문제에 따라서 탄력 근로제를 법으로 넓혔다고는 하지만 예.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름, 겨울 또는 월말 또는 뭐 가령 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업종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이 탄력 근무가 필요한 부분이 이 제도 개선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몇 개월 단위로 이걸 적용하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노동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냥 뭐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윤석열 후보의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또 현장에서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책 쟁점은 아직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보면 큰 틀의 선거 캠페인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태도나 자세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 어떤 정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자세나 태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표와 후보 간의 알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갈등 요인의 한 가지가 그 경기대 이수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이 영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는 반대했는데 영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님 생각은 이제 지금 현재는 20대 남성들을 주요 목표로 해서 선거운동에 가야 되는데 이수정 교수 영입은 그 방향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죠. 네, 그런 관점에서 반대를 하셨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생각은 이분이 이제 범죄 심리 전문가고 또 뭐 여성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논문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관점을 제시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특정 세력 또는 뭐랄까 특정 집단만을 보고 대통령 선거의 어떤 전략과 방향성을 잡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결국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모든 세대와 모든 성별을 보면서 이게 정책의 어떤 구상이라든지 정책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아마 윤석열 후보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생각도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생각도 뭐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선거 전략에 100%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저런 어떤 생각의 차이가 조금은 좀 이제 갈등 요인으로 비춰졌던 거죠. 그렇군요. 상대당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동연 교수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파격적으로 당대표급으로 영입을 했는데 개인의 그 혼외자 문제라는 사생활 때문에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한 결과를 빚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정치권 안에서도 뭐 정당마다 의원마다 조금씩 평가가 다르던데 우리 김병인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개인의 그런 문제가 그 공식 사퇴의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식적인 공직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뭐 그러니까 여당의 지금 뭐 상임선대본부장 정도라면 선대본부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 국회의원은 예산이라든지 행정부 감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상임선대위 그렇죠. 정당의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잖아요. 보면. 예. 그러면 이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쟁점은 가령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사생활 문제로 물러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나 뭐 또 다른 대통령님이나 뭐 장관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뭐 저기 대통령 임기 끝나고 친생자 확인 소송 들어가서 뭐 이렇게 그런 뭐 경우가 양육이나, 있었죠. 예, 재산 분할해 주라는 소송 판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때는 맞아요. 검찰총장이랑 공직이 면하고, 어떤 분은 또 대통령직 그냥 잘 수행을 했었던 면이 있고, 그래서 이건 각각 생각할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국민들의 민심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